햇빛이 구름을 가려요. 그럼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소리죠. 구름이 햇빛을 가려요. 그럼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소리죠. 그거예요. 그런데 구름에서 햇빛이 딱 나와요. 이 나라가. 내 앞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밝아진다. 그게 조짐으로 읽은 거죠. 그게 이제 육효의 의미적 음양의 시작이라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까마귀가 울고 지나가요. 뭐예요? 안 좋다는 소리죠. 왜 하필이면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놈이 거기서 나와 응대를 할 것인가? 대답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막 우러제치고 있어요. 뭐요? 아무래도 잘 될 것 같다. 양이다, 음이다. 이 조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날아가는 그 잎사귀 하나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그냥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사극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상. 해서 양에서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음에서 양이, 음에서 음이. 이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양에서 음이 나왔으니 소음이고, 음에서 양이 나왔으니 소양이고, 태음이고. 자, 이게 일반적으로 그 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육회에서는 양효를 이렇게 하지 않고 세워버려요. 그럼 음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두 줄을 그어요. 또는 고전에 보면은 점을 하나 찍기도 하고요. 여기는 점을 두 개 찍고. 요거 다 음효예요. 요거는 양효가 되고. 근데 요 효를 보니까 고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양효가 동한다라고 그래요. 동효라고 그래요. 그냥 요렇게 한 것은 무슨 효? 정효. 음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고. 요거는 음효, 정효. 요렇게 하면은 음효, 동효. 음이 동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양으로 갈 것이고. 양이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음으로 가겠죠. 그래서 정효가 있고 뭐가 있어요? 동효가 있어요. 변화를 읽어 나가는 거니까요. 예? 사주에서 뭐 현실적인 극단적인 의미를 대입하면요. 집을 내놨는데 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년운, 대운, 연운, 월운, 일진까지 대입해도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런 것은 괴를 뽑아요. 그러면은 23일 오후 5시에 올 것이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하고 학문으로서는 그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그냥 출퇴근하시고 23일 날은 좀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오후 5시에 온다 그러는데 오후 5시에 사람이 찾아오네? 이거죠. 그게 이제 육효에서 얻어내는 하나의 그 핵심 내지는 미세함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지니까 양, 양, 양. 뭐예요? 괴를 아직 안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양, 양, 그 다음에 양,
중에 양, 이렇게죠. 자, 양, 양 중에 양, 자, 중에 양, 뭐예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은 건꾀라고 이름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택꾀라고 이름해요. 이것을 리꾀라고 이름을 해요. 이것을 건퇴리진, 진꾀라고 이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손꾀라고 이름을 해요. 감꾀라고 이름을 해요. 간꾀라고 이름을 해요. 곤꾀라고 이름을 해요. 곤꾀 속에는 땅도 들어가고 밤도 들어가고 겨울도 들어가고 땅곤이라는 그냥 현상적 대표를 붙여놨을 뿐입니다. 순서를 보니까 동하는 것은 음이 먼저 동하는 거예요. 양이 동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대표적인 그 현상으로 본다면 하늘에 비유할 수 있고, 그래서 건위천. 하늘이라는 것은 양으로 꽉 차 있고 이렇게 돼요. 양으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태라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만물로 본다면은 연못에 비유할 수 있고, 태위택. 연못이라 그런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물이 고여 있으려면은 밑에가 단단한 땅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단단한 땅 위에 물이 고여 있는 형상을 연못이다. 이거는 양기로 꽉 차 있다. 양기로 차 있다. 이거는 단단한 그 위에 음이 유실되지 않고 고여 있다. 이렇게 형상을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리는 리위화요. 불에 비유할 수 있다. 불이라 그런 것은 내면이 비어 있고, 양기가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밖으로 다 뭐 하고 있다? 양기가 발산하고 있다. 해서 속이 비어 있고 밖으로 양이 있는 괴를, 이것이 우리가 화라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화에 응해지는 것은 리꾀다. 왜? 여름은 속이 비어 있고 겉으로 다 뭐예요? 기운이 발산하고 있다. 그 수는 뭐냐? 휴식 저장 준비 근본은 모든 겉은 비어 있고 속으로 기운이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숙괴라고, 이것을 화괴라고. 진이라 그런 것은 진위뢰, 우레와 같다. 우레와 같다. 우레라 그런 거, 우레. 그 다음에 뢰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대요. 그 다음에 지진, 이런 거, 발생, 이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걸로 보셨다고, 어두운 구름 속에 번쩍이는 번쩍하는 뭐예요? 우리의 번개와 같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뚫고 나오는 뭐예요? 싹 내지는 지진, 이런 것에 비유돼요. 그래서 양입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면은 양, 이죠. 밑에서부터 1효, 2효, 3효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위가 비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행의 목이 돼요. 이건 오행의 화가 되고요. 이거는 음이 눌러대고 있기 때문에 금이 되고요. 모든 양기로 꽉 차 있는 것은 금이죠. 금은 뭐예요? 가을이 유형화돼요, 무형화돼요? 무형화되죠. 그래서 건괴는 금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손이라 그러는 것은 자연에서 빗댄다면 가장 적절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풍이다. 손이 풍. 이렇게. 바람이라 그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땅 위를 헤치고 돌아다니는 양기들이다. 그래서 밑에 음이 있고 위에 양이 두 개 있는 것을 풍이라고 합니다. 손깨요, 풍깨요. 그 다음에 감깨요. 감이라 그러는 것은 자연에서 본다면은 수와 같다. 수라 그런 것은 외면의 의미를 내면화 시켜가지고 무형의 하나의 기로 응집한 상황을 표현한다. 그래서 양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간이라 그런 것은 자연에서 보니까 산과 같다. 산이라 그런 것은 음기가 솟아가지고 위가 단단하게 된 밖에 만약에 위가 단단하지 않으면 비 오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흙이 솟아서 단단하게 된 것을 산과 비유한다. 그래서 간이 산이요. 산은 토요. 흙이니까 이건 수요. 손은 풍이요. 목이요. 오행에 그렇게 배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곤이라 그러는 것은 땅이다. 자연에 비유한다면 지하고 비유가 가장 될 수 있다. 속이 다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붙어서 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혼이라고 하지. 어머니와 같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이 있고요. 수성하면서 목이 있고 화강하면서 금이 있죠. 사이에 뭐가 있어요? 토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목에 해당되는 꾀가 요거는 그 옆에 이제 있네요. 진꾀. 양기가 음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 해서 진위례깨고 그 다음에 화에 가까우면은 또 올라간 것이 요동쳐서 분열하고 있는 것이 땅 위에 뭐예요? 풍꾀. 손꾀요. 손이 풍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음으로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곤꾀. 그 다음에 이제 음기가 양기를 완전히 누르기 위해서 택괴. 그 다음에 완전한 무형화가 돼서 건괴. 여기서 음기가 이제 솟아올라서 양기화되기 위한 간괴. 이렇게 8괴가 오행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토가 아니고 금으로 보고요. 고는 토고, 풍은 목으로 보고요. 이렇게 해서 토는 요 축미, 지축만 토로 해놨어요. 나머지는 토로 안 하고 화, 목, 수, 금, 토토 이렇게 8괴에 배치를 해놨어요. 요게 토가 다 들어가려면은 요걸 토로 해야 되는데 요건 목화의 개념에 들어있고 요거는 금수의 개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를 거기서는 생략하고 선천개벽, 후천개벽에 해당되는 것만 또 지축, 천축에 해당되는 것만 토로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해서 6페이지. 문제는 이걸 외워야 돼요. 이제 8개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64개, 6효는 사묘에다가 다시 사묘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역을 배운 다음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주역을 다 익히기도 못하고 해서 도표를 보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괴라도 외운다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이걸 안 보고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어려우니까 보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해서 적어 놓은 게 뭔가 하면 쉽게
근괴는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양양양이니까. 그래서 근삼년 이렇게. 예. 근삼년 이렇게 했죠. 거기서 이쪽부터 나갔네요. 책에서는 제가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택괴는 뭐예요? 위가 끊어졌죠. 그래서 태상절이라고 하죠. 태상절. 이거는 속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리, 허, 중, 허 중간이 비어 있다 이런 용어예요. 이거는 진, 하련. 진은 아래가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손은 두 개 표현하기 못하고 한 개를 특징적으로 보면 되겠죠. 손, 하, 절. 손은 아래가 끊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감, 중년. 중간이 연결돼 있다. 간, 상년. 그 다음에 곤, 삼, 뭐예요? 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근깨는 뭐예요? 양양양. 근데 원래는 밑에서부터 근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외우는 것은 위에서부터 외우세요. 그게 나중에 풀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근깨는 뭐예요? 양양양. 택깨는 뭐예요? 음양양. 그래서 태 그러면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음양양 이렇게. 내용적 의미는 조금 생략하고요. 이 육효적 의미로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리괴 그럼 양음양 이런 식으로 양음양. 그 대신에 이제 육효에서는 양음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양음양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해요. 그리고 여기 뭐 적고 해서 풀어나가야 되니까. 주역에서는 그냥 요 자체로 해석해요. 근깨구나. 아, 양양양이다. 아, 양기가 세다. 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의 근깨에는 그는 자강불식한다. 스스로 강해서 쉬지 아니함이 금이다. 초효도 양이요. 이효도 양인데 초효는 뭐 밑바닥이니까 잠룡이요. 용은 움직이는 것이다. 잠룡, 물룡이요. 혈룡, 제전이니 이견대인이요. 뭐 이렇게 이제 주역에 풀이를 해놨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주역점이에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현상을 크게 상황을 해놔가지고 이리저리 엮어가려면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육효는 상황을 육친, 오행 다 적어가지고 그냥 부인이 그러면은 재, 돈이 그럼 뭐예요? 재. 명리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애가 이 회사에 합격 그럼 뭐예요? 관. 용신을 잡아서 그대로 세력을 보고 풀어내는 학문입니다. 일단은 요거 외우는 게 1차예요. 주역에서는 요거 하죠. 감깨가 나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속에 실속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주역점이에요. 직계가 나왔다. 야, 뭐 너 다 받아들여야 돼. 그 나가서 대적할 거 없어. 속이 다 비어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그걸 자꾸 저항하려고 하면 너 아무 그거 없다. 양이면 뭐예요? 근깨가 나왔다면 뭐예요? 한번 싸워봐. 이거죠. 뭐 그런 식의 해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분화하면 이거죠. 이런 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는 내실은 단단하네. 그 보기만 지고 그렇지. 외유내강이네. 이렇게 되죠. 외유내강. 이게 바뀌거든요. 이게 밑에서부터 쌓아왔으니까. 아, 지금 우리 회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택괴가 나왔어요. 아, 근본적인 괜찮은데 지금 현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걷어내고 다시 중간부터 시작해서 야 강해지려면은 이걸 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주역 8개, 64개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쉽죠? 뭐 이거는 뭐 오늘 잘만 해석하시면 돼요. 야, 너는 근본은 있고 근데 중간이 좀 부족하다. 너 중간 그 계장급들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독려해서 강하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돼요. 위에 말단급들은 양이니까 잘 활동하고 있죠.
근본도 있고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내는 것이 팔괘점법이에요. 팔괘해석법입니다. 점이라 그런 것은 천과 지와 인의, 요건 인의 통합적 기운을 말합니다. 점자가 그거예요. 요렇게 요즘 와서 점이라 그러면 나쁘게 봤죠. 동양 역사 속에서 거북점 해가 점은 뭐 국가에서 점을 치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는 점을 뭐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안 좋지만 천지인의 결합적 개념을 보고 있다. 강깨가 나왔다. 야, 네가 해놓은 거 속다빈 강적, 속빈 강적이지 뭐 보기는 뭐 된 것 같지만은 속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속이 없죠. 겉만이 번드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가 속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이 되고 과정이 되고 이런 해석을 하는 게 팔괘적 해석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역 설명할 때 합니다. 주역 공부할 때 제가 하고 육교에서는 이걸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정상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육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팔괘 외우기, 궤상 그리기예요. 궤. 요것이 이제 소성궤죠. 소성궤고 이 소성궤가 건궤 위에 건궤 올라가고 건궤 위에 택궤 올라가고 건궤 위에 확궤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88에 몇 개예요? 64궤가 나오는 것을 효가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6효가 되면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생장성이니까 뭐라 그랬죠? 대성궤라 그랬죠? 그래서 대성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성궤가 6개의 효니까 이걸 가지고 학문화시킨 것이 육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학문은 우주변화 원리를 그대로 천문지리에서 그대로 가져온 원리 원칙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면은 태상절이요, 간상년이요, 소나절이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궤 그리는 연습이 1차예요. 뭐 아주 어려운 건 없어요. 이 궤 그리는 것이 이제 좀 어렵고.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차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건궤다 하기보다는 앞으로 뭘로 쓰는가 하면은 이 형상으로 비유한 명칭을 써요. 그 천궤다, 택궤다, 확궤다, 뢰궤다, 풍궤다, 숫궤다, 산궤다, 직궤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천택리요, 천화동인이요, 천뇌무망이요, 천풍구요, 천수송이요, 그 다음에 천산눈이요, 천지비요 이렇게 해서 근곤뭐요 이렇게 안 하고 뭘로 해요? 요걸로 해요. 그래서 천궤는 뭐예요? 양양양. 위에서부터 하세요. 밑에서부터 하는 게 원칙인데 택궤는 뭐예요? 엄양양. 이게 택궤 그러면은 엄양양 이렇게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6회로 들어가는 1차 관문입니다. 확궤 그러면은 양엄양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뢰궤 그러면은 뢰궤 그러면 엄양 이렇게 밑으로 그려요. 아니면 옛날 책은 이렇게 나와요. 요 복수적 용 같은 데 보면은 이거 하기가 판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동효다 그러면 동효, 요건 정효고 요건 동효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숫궤 같으면은 엄양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치가 뭔가 보다도 궤를 바로 그리죠. 그 다음에 숫자가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에서부터 음으로 가는 거니까 변하는 것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수를 궤로 바꾼단 말이에요. 수를 궤로 바꾼다. 그러면은 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언뜻 본 숫자가 5자요. 그러면 5는 뭐예요? 풍을 봤다는 소리예요. 괴로 보면은 풍괴를 봤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근본은 없는데 그래도 현실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수를 괴로 바꾸는 의미에서는 요 숫자를 씁니다. 이걸 선천수라 그랬어요. 선천이죠 뭐. 그래서 1천, 2택, 3화, 4례, 5풍, 6수, 7산, 8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수로 보니까 아파트 뭐 105동에 사는 그 건물 5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5가 풍이다. 이걸 가지고 그 5호에 있는 사람을 5호의 상황을 추정해요. 이것이 스님이 지나가다가 번지수부고 괴로 뽑아가지고 이 집에 아버지는 간이 안 좋고 뭐 동생은 어떻고 이 소리 하는 것이 여기서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 속내를 우리가 사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은 괴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효의 명칭과 정의와 부정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소성계는 이제 하나로 세 삼효로 이루어진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예요. 이것을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로 하지 않고 첫효를 그 명칭이 있어요? 있죠? 첫효를 뭐라 그래요? 초효 네모 치세요. 1효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초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효는 뭐예요? 2효죠 뭐. 2효, 3효, 4효, 5효, 6효 그러면은 제목 6효하고 같아지니까 상효라 그래요. 상효 네모 치세요. 상효. 그리고 요 세 개가 소성. 요 세 개가 소성. 합치면은 뭐예요? 대성 64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초는 1인데 1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 2는 음이에요, 양이에요? 짝수는 음이지. 그 다음에 3은 양이죠? 양. 그 다음에 4는 5는 양. 6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리와 효의 배치다 하니까 양음양이 화요. 음양음이 수요. 이것이 바로 수화 기제다. 더 이상의 완전함은 없다. 이 소리예요. 64 중에서 수화 기제계를 최고로 완성체로 보는 겁니다. 양자리 양 있고 음자리 음 있는 것이 가장 제자리, 가장 적절한 자리에 있는 것을 수화기. 그러면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음자리에 양 있고 양자리에 음 있고 음자리에 양 반대로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음자리에 양 있고 양자리에 음 있고 음자리에 양 있고 양자리에 없는 것이 화수. 이건 하나도 안 된 것이다. 뭐예요? 미제라 그죠. 그러면은 위가 화가 있고 밑에가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기본 도식일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화는 뭐 해야 되고? 화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는 뭐 해야 되고? 수성을 해야 되겠다. 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수성 화강을 한 모습은 수가 위에 있고 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이게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천지가 합하는, 그래서 현상을 만들어내는 의미다. 이대로 있다면은 화는 염상하고 수는 뭐예요? 윤화해가지고 천지가 뭐예요? 분리되죠.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져야 된다. 그래야 내려오고 올라가서 둘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이걸 기제라고 하고 이걸 뭐예요? 미제라고 해요. 그래서 주역은 이동해서 수성화강이 된 상태에 가까울수록 좋은 해석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수화가 아니라도 상괴는 내려오는 것이 좀 낫고 하괴는 뭐 하는 게 낫고요? 올라오는 것이 낫고 절대적이진 않아요. 64개 해석에서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수성화강의 룰을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상하괴가 위는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천지의 기운이 분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64개에서 기제와 미제를 만들어 놓은 의미는 이게 육효의 정당성, 응당성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